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정망정의 송인영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프로그램마다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어서 매번 환영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흥정망정 페스티벌 No Earth for Youth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될 프로그램은 환경교육 토크 콘서트입니다. 환경 참교육 에코스쿨인 흥정망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이 프로그램은요,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님과 함께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교육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교육과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교사 및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실제로 환경교육과가 있는 대학교가 한국에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 미세먼지 등 여러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정확한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과 전문인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교육과가 실질적인 역할을 대한민국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정책이나 법안이 적절히 갖춰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속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노위 소속 특히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법안, 세미나 등을 주최하시며 환경교육 전문가로 통하시는 신보라 의원님을 모시고 2명의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론 전에 공주대학교 김은빈 환경교육과 학생이 직접 시범 강의를 선보이며 여기 있는 청중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학생이 나와서 환경교육 시범 강의를 하는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박수로 김은빈 학생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환경교육과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재학 중 김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잡았고 소주제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환경 지식으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환경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여성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혹시 앞에 있는 학생 글씨 보이나요? 그러면 글씨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긴급함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난다고 해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정말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그레타 툰베리가 한 연설문에서 발췌해 온 건데요. 제가 이 학생한테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 그레타 툰베리의 나이가 16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스웨덴에 지금 거주 중이며 매주 금요일 이제 기후변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과연 특정한 누군가만이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활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이 30분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 저희 올해 9월에 나온 뉴스들인데요. 지금 알래스카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이는 서울 온도가 4도 차이. 그리고 이 빙하 같은 경우에는 700년 된 빙하예요. 근데 이 700년 된 빙하가 이제 작년 18년 아예 사라질 거라는 이제 예고를 받았고 올해 8월 실제로 추모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작 30년 만인데도 그 많던 700년 된 빙하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아닌 15년, 10년 그렇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기후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란 무엇일까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이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비, 눈, 강수 이런 것에 다 모아가지고 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날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의 대기 상태를 말한다면은 이 하루하루마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계속 덥고 춥고 습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기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0년간 그 연평균 기온을 비교했을 때랑 2080년대부터 30년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온도는 1.4도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계 기온조차도 0.9도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것은 우리는 흔히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흔히 크게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연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주위를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 위치가 점점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산재가 성층권을 덮어 가지고 기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흑점 해수가 변화하는 등의 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 흔히 쓰레기가 증가하고,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육식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벌목을 자주 하는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 이제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을 저는 흔히 인위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 영향을 살펴보면 바로 기온 상승이 있는데요. 이 기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육독시의 악몽,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도서죠. 환경 도서 중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1도가 상승할 때마다 만년빈이 사라지고, 2도가 상승하면은 대가뭄과 대홍수가 발생, 3도씨가 상승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며, 4도씨가 상승할 경우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증가, 즉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5도씨가 상승하면 이제 식량과 물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인류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6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이 다 멸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강수량이 변화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후가 점점 증가할 때마다 강수량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수량이 늘어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강수 일수도 보면은 날짜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날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강수량이 변화하게 되면은 홍수와 가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지역이 침몰되거나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양 수온 상승 및 해수면 높이 상승이 있는데, 이제 기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녹는다고 하죠. 이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제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제 해류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순환하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낮은 섬 같은 경우에 침몰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투발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93년부터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이 침몰, 이로 인해 2013년에는 국가 위기를 선포해가지고 투발루 국민들은 전부 기후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식물의 개화식의 변화가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개화일 연도를 비교해 봤을 때 5월 초에 이제 점점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는데, 이런 시기들이 점점 앞당겨지면서 이제 4월 말쯤에 우리가 봄꽃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봄꽃이 앞서 이제 개화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분을 도와줄 벌과 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동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도와줄 수 없어가지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식물 멸종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후 위기 대응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냐? 이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우리가
1991년 기후 위기 시작을 했을 때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 인식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제 개인적인 노력,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해야 된다라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을 좀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 개인적 노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이제 사회적 측면으로까지 인식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4가지의 중요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1972년 스톡홀름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처음으로 한 국제 회의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회의예요. 그래서 1972년 6월 5일에 개최되었고 인류가 지구의 관리자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국 환경정부와 환경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스톡홀름 회의가 개최된 지 20년 리우 회의가 발생했는데요. 리우 회의에서는 이제 인간과 자연 환경, 보건, 경제 발전, 양립,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ESSD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경우는 이제 환경과 경제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젠다 21, 이제 21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21세기를 향해 계속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전적인 행동을 모색을 하고자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었는데요.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 즉 캅3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교토의정서가 여기서 채택이 된 것은 총 6가지의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온실가스 45%를 2020년까지 줄이자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6대 온실가스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아산화질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축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 협약인데 이거는 2015년 가장 좀 최근에 개최됐다 할 수 있죠. 2015년 캅 21에서 발생한 거고 이제 지구가 산업화 시전 이후로부터 이제 1도씨가 올랐고 이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2도씨 시나리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2도씨 시나리오는 지구 온도를 더 이상 2도 이상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발표를 한 거고 우리 이제 앞선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38개 선진국만 이제 했다면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195개 당사국 모두 이제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만료 예정 교토의정서를 대체해가지고 202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도상국,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온도도 너무 높기 때문에 1.5도로 낮추자는 이게 의미에서 2018년에 송도에서 1.5도씨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글씨가 깨졌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리우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속 가능 발전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제가 좀 더 추가 질문을 하자면 혹시 이거를 교과 과정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어디서 보셨어요? 사회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다뤄주진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면은 혹시 2015년도 이전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 분? 제가 201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이 단어를 교과서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2015년 개정판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회교과서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환경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2007년부터 이제 교과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회교과서에 들어간 건 2015학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좀 말하느냐? 이거는 실제 교과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랑 제가 환경교과서를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챕터에 대해 다루고 있고, 환경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4개 챕터 중에서 한 챕터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의미에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랑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그럼 혹시 석탄은 지속 가능한 걸까요? 네, 석탄은 지속 가능하죠. 그러면은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할까요? 네. 지속 가능성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자원을 남겨주는 동시에 우리 현 세대가 사용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눠줄지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지속가능 발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것은 이제 원래는 환경, 사회, 경제 이 3가지 부분을 아우러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후 이제 정치 분야가 추가되면서 총 4개의 분야를 아우러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지속가능 발전을 모토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살펴보면은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 2030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우리가 이 목표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설정돼 있는 이름이에요. 인간, 환경, 평화, 번영, 파트너십 5개의 영역에서 인류의 방향성을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구성해가지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이제 17가지 목표 플러스 해가지고 각 국가에 맞게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17가지 지표를 나타낸 것이고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표는 빈곤 퇴치, 두 번째 목표는 기아 종식, 세 번째 목표는 건강과 웰빙,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목표는 양성평등, 여섯 번째 목표는 물과 위생, 일곱 번째 목표는 깨끗한 에너지, 여덟 번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아홉 번째 목표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열 번째 목표는 불평등 완화, 11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째 목표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째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14번째 목표는 해양생태계, 15번째 목표는 육상생태계, 16번째 목표는 평화, 정의와 제도, 17번째 목표는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인데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영역, 인간, 환경, 평화,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번영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17가지 목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지정한 17가지 목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세부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목표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네, 세 번째,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게 신규라는 것은 기존 유엔에서 있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법을 말하는 건데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도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맞게 13번째 목표를 4개의 세부 목표로 나누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 소관 부처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환경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산업부, 그리고 행정부, 많은 부서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배우면서 사실 얘는 한 학기 과정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빠르게 그리고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경제, 사회 그런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Q&A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나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사회가 가능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저는 이 교육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특정한 누군가만 환경을 배우고 그 활동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빙하가 녹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기온은 더 올랐고 이거는 이제 15년 후에는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현재 청소년들이 15년 후에는 30대, 즉 환경 이제 사회에 안정하게 녹아 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세대예요. 이렇게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을 과연 받지 못하는 것은 옳은 것일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청소년들이 환경 교육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학생 패널로 참석한 대한민국 청소년 11대 의원 김소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시범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환경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교 내에서 환경 교육을 하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적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주변인들, 그러니까 저 학생인 친구들이 체험식을 환경 교육을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약간 무기력이 가득한 그런 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더 약간 체험형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론형의 수업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미래 환경 교육사가 되실 강사님께서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으신지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미래 저희가 이제 환경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저희 환경 교육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건데요. 이제 체험식 수업을 중요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수업 시간 활용을 잘해가지고 첫 교시에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두 번째 교시부터는 직접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직접 환경을 맞이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 이제 누군가의 생각이 아닌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은 토론식 수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생각은 다양해요. 누군가는 이제 조금 경제 발전을 좀 중점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경제 발전보다 환경 보존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이란 것 자체는 우리 주변에 아우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것 아우르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이란 자체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좀 더 수업에 열정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토론 수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시범 강의 해주신 김은빈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토론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범 강의를 통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환경 교육을 이렇게 시범 강의로 듣는 거는 처음인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환경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아까 시범 강의 해주신 학생분과 그 다음에 다른 패널 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한 분씩 바로 소개한 뒤 바로 토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리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소개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빈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 자리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패널입니다. 김감빈 전국환경교육과 대학생 연합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세 분의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론 시작 전에 신보라 의원님께 시범 강의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아까 시범 강의 할 때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신보라 의원님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시범 강의 어떠셨나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보라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환경 관련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입안도 하고 정부로 하여금 촉구도 하는데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문제에 실은 관심을 갖고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상임위가 국회는 환경하고 노동을 함께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오늘 선생님께 공부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실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01학번이니까요. 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거죠. 그럴 때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은 교과목으로 논문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오히려 정말 쉽게 청소년들이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범 강의 해주신 김은빈 학생에게도 시범 강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들으셨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재학 중인 18학번 김은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하는 게 사실 교과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15분 발표하는 거 제외하고는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린 상태에서 진행했고 연습한 거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문가 같지 않으셨나요? 그죠? 맞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패널 소개 있겠습니다. 김강빈 학생 자기소개 해주시고 오늘 토론에 임하는 자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환경교육과 대학생 연합회장 김광빈입니다. 오늘 일단은 이 토론회라는 게 환경교육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개가 끝났고요.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 강의에도 있었듯이 이렇게 중요한 환경 교육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환경교육과 친구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순서를 좀 설명해드리면 두 분의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의원님께 아니면 청중들께 하는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조 발언 바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기조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교육과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환경교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수는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5,576개의 학교 중 환경을 선택한 학교의 수는 406개로 8.9%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가장 많은 시기인 2007년 1,770개의 학교 수를 비교했을 때와 확실히 비교해 보면은 그 수가 적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백과 자료를 따르면은 환경교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2,888명에서 2015년 1,160명으로 줄었으며 2015년도 환경교사 중 실제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76명, 6%에 불과하며 환경을 부전공하거나 관련 교과를 전공한 교사는 9%, 자격연수 환경교사가 되신 분은 14%, 탕치교사는 71%로 실제 환경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의 비율이 15% 정도며 탕치교사 비율과 4.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환경 선택학교가 줄어듦에 따라 환경교사 TO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사범대학 내 환경교육과 폐과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범대학 내 환경교육과는 총 4개의 학교에만 존재하며 그중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폐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필환경 시대를 외치고 있는 2019년입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경교사 임용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나마 있는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환경 과목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의견을 정리하고 토론을 좀 진행해보자 하는데요. 강빈 학생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필환경 시대에 환경교육과를 선택하는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환경교육과 학생들 또한 그 안에서 전과를 선택하고 다른 길로 나가다 보니 역시나 학교의 TO도 줄어들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신보라 의원님은 이 환경교육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요. 실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 배경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실은 이제 교사를 꿈꿔서 저도 사범대 입학을 해서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환경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원을 꿈꾸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환경교육과가 굉장히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부터 환경교육 어떤 전문 교원, 그러니까 환경교육과 관련한 교원 임용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조 발언에는 말씀하셨지만 5개의 학교에 환경교육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한 곳은 이제 폐과가 됐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천대에 있는 환경교육과도 2021년도까지 그 교원 임용이 0%면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대학에서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폐과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원의 신규 임용의 퍼센테이지나 그 임용률을 확정하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일선 교육청. 근데 교육청도 이제 학교장이 어느 몇 과목에 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청을 받게 되면 그걸 일정적으로 조율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학교도 환경교사를 요구하지 않고 교육청도 학교장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는 그건 일선 교육청의 일이다. 사실상 그건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는 실은 대학 교육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방관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은 겹쳐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저도 그 문제를 2016도에 인지를 하고 국정감사 때 실제 환경교육 교사로 일하시고 있는 교사분을 직접 참고인으로 초청을 해서 정말 환경교육이 어떤 위기인지를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이 이다지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서 실은 지금 환경부, 교육부, 국회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나름의 개선은 하고 있지만 그게 환경교육과에서 실제 교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부족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의 학생분들은 신보라 의원님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혹시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추가 질문은 아닌데 일단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기사들이 최근에 들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게 되게 친숙하게 들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기후 변화 이렇게 더 친숙하게 들리고 있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환경을 배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순천대학교는 환경교사 임용 TO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에 임용 TO가 나오지 않으면 2022년부터 학과 개편에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제 남은 환경교육과는 단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현실이라고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은빈 학생은 추가. 네. 근데 저는 이제 환경교육과가 전 아니고 이 토론을 들어봤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그냥 약간 현실에 타협해서 다른 과를 선택을 해서 빨리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앞장서서 조금 실리나 이런 거를 좀 뒤로 두더라도 내가 정치인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확실히 실제로 환경교육과를 재학한 후 이제 진로를 보면은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그과 교사로 가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환경연구소를 들어가시거나 이제 기후변화 그쪽으로 많이 빠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 그 연구소 그런 쪽으로 많이들 빠지고 계십니다. 은빈 학생은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경공학과를 복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환경교육 쪽에 좀 마음이 굳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교육 쪽으로 많이 좀 발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이게 정치인으로서 뭐 세미나나 하는 것, 이런 토론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거는 법안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움직임을 앞장서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2016년도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 때 이제 그때 그렇게 교사분들 부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환경 교육 안에서의 조그마한 움직임의 이제 변화인데, 첫 번째로는 그 모든 그런 행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환경교육진흥법, 그러니까 이런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근거 모태가 되는 법안이 이제 환경교육진흥법인데, 환경교육진흥법은 2008년도에 처음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들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거든요.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언제 개정이 됐을까요? 처음으로. 언제 개정이 됐을까요? 알고 계세요? 김은빈. 2019년? 2019년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정감사 하고 나서 내용을 봤더니 이 환경교육진흥법이, 그러니까 학교 환경교육 안에 실은 이제 여러 실수들이 보장이 됩니다. 뭐 2015년에 개정 이제 교육안을 가지고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국영수 이런 건 필수 과목이라서 당연히 이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교육은 그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과목 밑에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뭐 철학, 정치, 그다음에 뭐 예술, 뭐 이런 교과목의 안에 그 아주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하고 마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술 뭐 예술 이런 것도 그 나름의 미술교육 뭐 진흥법 이런 거에 학교장이 그 교과목에 뭐 채택을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환경교육진흥법에는 그 정도 규정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정도에는 준하는 법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개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첫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겠어요. 그리고 환경부 안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들여다보고 나서. 그래서 2018년도에 환경교육팀이 환경부에 처음 생겨요. 네, 그것도 제가 환경교육 관련한 예산을 편성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집행하는 팀을 만들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교육 이제 꿈꾸는 환경교육이 환경교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주장해서 편성을 예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환경교육 그 교원 자격증이 있는 그 전담 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그런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좀 모티베이팅이 가능한 그런 교실을 만들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 체험형 뭐 토론식 이런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예산을 그때 당시 16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1기, 2기, 올해 이제 3기 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조그만한 변화지만 어쨌든 학교 환경 교육의 체계가 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토대를 이제서야 마련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이 되어야만 그거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도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거죠. 네. 네, 뭐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환경교육법이 처음으로 그 개정이 됐고, 2019년에 환경교육팀도 환경부 안에서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요. 신보라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주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이 친구들에게 그 임용이 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무브먼트는 또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는데요. 학생분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감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법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신보라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 새로운 무브먼트도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영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거의 절반의 절반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은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왜 이런 정책들은 환경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게 참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많은 환경에 관한 그런 협약들을 맺고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설립하고 환경에 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해야 되고 정부는 국민들이 그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며 지방자치제와 기업은 하나 돼서 이러한 기후위기,
이러한 환경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환경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6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게 환경 감수성입니다. 그만큼 환경 감수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많이 접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잦은 소통과 의사활동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환경 독립 과목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정말 획기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획기적인 움직임을 한 만큼 이런 독립 과목에서도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과목에서도 이제 환경을 배우고 이제 생물 과목에서도 환경에 대해 살짝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도 이제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의원님? 저 두 분이 하신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해요. 환경 감수성은 어떤 걸 또 의미하는 건지. 실은 저도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더 공감이 많이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단어가 아마 대충 이런 걸 뜻할 거야라고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정확히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김우민 우리 예비 선생님께서 조금이라 설명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 나온 이제 말인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환경에 중점을 해가지고 환경 외재적 그러니까 환경 문제 해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제 내재적 목적에 이제 인간의 개인적인 내부에서 변화 그런 거를 좀 목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단어가 바로 2007년에 만들어진 환경 감수성인데요. 실제로 이제 환경은 우리 주변에 계속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같이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환경 감수성은 그런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환경 감수성에 대해서 인지가 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있었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나온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도 1년에 2번 이상 환경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고요.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법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교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요구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광빈 학생이 조금 설명도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박찬대 의원 및 12명의 의원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일단 그것의 내용을 약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년에 2회 이상 환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회장은 학교교육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걸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년에 2번의 교육 갖고 과연 우리가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1년에 이건 그냥 1년에 2번 갖고는 당연히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발의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은 100년 앞을 미리 보며 계획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벼랑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벼랑의 끝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 하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16세 소녀 아까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우리한테 변화의 방아쇠를 당겨줬습니다. 우린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이제 소극적이 아닌 혁신적으로 그렇게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 첫 번째 토론에서부터 계속 이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는 그냥 환경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매개체가 저희에게 환경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보라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 또한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개정안 또한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신보라 의원님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 환경교육 그 진흥법을 그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냈는데 실은 그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정부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차이가 있는데, 정부 입법은 굉장히 심사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뭐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자구수정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당 의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당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청부입법 형태로 들어온 법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일정적으로 반영된 법안인 거죠. 보면은 우리 광빈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환경 교육을 그래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가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담은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환경 교육의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게 그냥 종합계획 형태로 돼서 말하자면 강제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일정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꿈꾸는 환경 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예산을 통해서 집행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말하자면 우수 지정 프로그램 인증제 같은 것들을 거치게 하면서 나름 그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은 학교 교육이고 한 축은 사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환경 교육, 사회 환경 교육. 근데 사실 학교 환경 교육도 많이 위축이 됐지만 사회 환경 교육도 실은 많이 열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민간에 거의 다 맡겨두고 말하자면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제랄지 아니면 그 교육을 하는 주체 뭐 그 부분이 뭐 교육사든 이런 부분들이 국가 인증이랄지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정 정도 프로그램에 이수하면 누구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냥 하다 보니까 질적 교육의 하락이 반드시 동반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환경부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게끔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일정한 허들을 두고 조금 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교육과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인증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는 그런 인증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사회 환경 교육 분야도 굉장히 좀 더 활성화되고 질적 역량도 강화되고 이쪽의 인프라도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환경교육 그 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가 지금 준비하는 법안과 제가 발의하는 법안을 상호 보완해 가지고 통과시키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정 기간의 환경 교육을 조금 뭐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회 환경 교육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인증제도 국가 자격증 제도처럼 그게 부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그러니까 보수 교육이라는 게 계속 질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의 컨텐츠와 발전이 도모되기 때문에 이 지금 환경교육과에 계시는 분들도 학교 환경교육에만 어떤 진로를 생각하기보다 사회 환경교육도 이제 질적 역량이 강화되면 이 분야에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또 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법안들이 나름 국회 안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좀 되길 바라고,
또 꼭 빠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학생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보라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뭐 해주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환경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 사회 환경교육을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회 환경 교육도 열악해지고 있고 학교 환경 교육도 열악해지고 있는 거는 진짜 변함없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학교 환경 교육이 1이라면 사회 환경 교육은 5, 6, 7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환경 교육을 혹시 여기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회 환경 교육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은 학교 환경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학교 환경 교육은 학교에서 만약 필수화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환경교육과라는 곳에 들어왔고 이곳에서 환경에 대해서 서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일단은 해봐야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감수성도 생길 것이며, 그런데 이제 사회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환경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찾아가서 직접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왜 굳이 찾아가서 배우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그걸 찾아가서 배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은빈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실제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활동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학교에서 환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인천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왕복 3시간을 다니면서 환경 수업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업사이클링에 대해 배운다거나 환경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콘서트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내용인데 왜 해주는 곳이 없지? 왜 내가 이거 직접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거지? 라고 좀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멀어지고 비용이 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문제, 거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고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환경 문제가 학교 환경 그런 수업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환경 교육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사회 환경 교육을 주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학교 환경 교육진흥법 맞나요? 네, 이 어떻게 보면 네, 환경교육진흥법 어렵네요. 네, 환경교육진흥법이 빨리 개정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의견도 조금 묻고자 하는데요. 이런 토론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나는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건 생존 문제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왜 노력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라고 의심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왜냐면 우리 수학, 영어 하기도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인 부분에서 캠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외적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 환경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실래요? 학교 환경교육이 먼저여야 된다, 중요하다, 필수화돼야 된다. 그러면 사회 환경교육이 좀 필수화돼야 된다는 안 계시나요? 둘 다. 네, 둘 다. 저게 뭐 정답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솔직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었고 이번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솔직히 환경교육과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앞서서 계속 저희가 어젠다 세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환경은 더 이상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과 친구들이 고민도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책임감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 법은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토론 형태가 아니라 약간 제안하시는 형태로 조금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님도 조금 더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빈 학생부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면 난 이거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거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교육진흥법 이제 개정안 발의한 걸 봤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큰 변화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큰 변화고 뭐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환경이라는 교육이 저는 무조건 필수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진흥법에 1년에 2번 이렇게 뭐 2번 이상 뭐 수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 진흥법에 기간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몇 년도까지는 1년에 2번까지 하고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교사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그런 숫자가 그 교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그걸 계산해서 몇 년도부터는 이걸 필수화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법안을 조금 꼭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은빈 학생의 제안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2번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년에 2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효체험 교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것으로 이제 수준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뭐 보고서 쓰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실제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서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될 테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별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분씩 배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1시간은 꼭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그걸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신보라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뭐 학생들이 주셨던 그런 제안이 실효성이 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약간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학생의 제안 현실 가능한가요, 의원님? 현실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근데 대안을 이런저런 각도로 현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소개해 드리고 대안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법률 개정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17년에 그 공주대 환경교육과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때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많이 겪고 있는지 내가 진짜 환경교사가 되려고 환경교육과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환경교육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굉장히 절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7년도에 그래서 학과 전공자들 활용할 방안을 이제 좀 마련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환경교육기관의 전공자를 어떤 보조교사로 계약을 해서 환경국가 편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준비를 했다가 사실상 추진이 안 돼가지고 좀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우선은 의무화 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환경교육 교사분들이 계시는 학교에 이렇게 뭐 환경학교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좀 환경교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상치교사,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교사분들이 그냥 환경교육을 일정 정도 이수만 해가지고 환경교육에 투입되는 방식이라서 오히려 환경교육 전공자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쓰이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조교사로라도 채용을 해서 그런 능력이 좀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우선 과도기적으로 겪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기간은 그렇게 뭐 1년에 2회 정도의 그 단계를 거치고 그런 이제 환경교사분들이 안착이 되면 확대하는 부분 이제 강빈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개정안에 그 국가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포함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환경교육 계획을 아마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이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년 정도 계획으로는 그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사 임용률이 일정 정도 제고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면 아마 중장기적 과제로 그 종합계획 안에 국가 환경계획 안에 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몇몇 교육청에서 좀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환경교사 1인을 그러니까 환경교육 채택 자체를 하지 않는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도 교사가 없거나 아니면 상치교사를 활용하거나 그것도 잘 안 돼서 아예 채택을 못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환경교사 1인을 2개교에서 통합 채용하는 방식으로 환경교사분들이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충북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환경교사를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 파견을 계속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1년에 2회 정도는 반드시 뭐 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실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충북도 교육청 방안도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몇 분의 환경교사를 채용해서 일선 학교에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보내도 환경교육 교사 파견을 보내서 교육하는 방식이면 어쨌든 TO는 늘어나거든요. 환경교사 TO는. 그래서 이 방법도 좀 교육청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교육청과 교육부와 환경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의 좀 협의를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면 지금 그 0%인 그 환경교사 채용률을 어쨌든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대안의 방식인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환경교사 1인과 2인 이상을 채용해가지고 학교로 이제 보내는 방법도 일단 환경교사 TO를 놀리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발전하면 이제 학교마다 환경교사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방안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빈 씨는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과연 환경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유엔이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지구의 자정 능력이 지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다면 12년 후에는 지구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 뿌리가 내리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지구의 자정 능력은 12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한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지구는 1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약간 그런 점이 의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신보라 의원님도 감사드리고 환경교육과의
친구들의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교육 문제는 여러분 어느 특정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토론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시면 네. 저희 의원님과 여기 패널 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교육에서 실질적으로 TO가 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각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생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택 과목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아까 그냥 허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자정작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학교별로 잘 시행되고 있나 먼저 조사를 먼저 하고 만약 그 생태계가 건전한지 또는 건전하지 않은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건전하지 않은 데는 시정 명령을 내려서 좀 더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경교육이 그 학급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환경 인식이 또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학교 전체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강제하기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 더 시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 같은 것들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실제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학교 환경교육 환경교육 진흥법 개정안이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종합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환류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그게 실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조항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개정안은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그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야만 어떤 것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뭐 말하자면 환경교육이라고 해놓고 자율학습 같은 그런 허수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계획과 지역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걸 다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는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은 뭐 교사 임용이 0%였는지도 실은 점검이 안 됐던 거고 환경교육 그게 학교 환경교육에서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실은 점검이 안 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야 그런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들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환경부도.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게 환경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학생들, 뭐 청소년들일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소리 학생은 저희 2시간 동안 토론을 보시면서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혹시 느낀 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좋은 강의 해주신 김은빈 미래 교사분도 감사드리고 정말 멋진 토론 펼쳐주신 신보라 국회의원분과 네, 두 분의 그 열정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현재 미래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이 토론을 집중 깊게 보았는데요. 아까 그 환경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저희 청소년 또래 청소년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환경 감수성에 대해서 그리 높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환경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뭐 성폭력 교육이나 그런 특화 교육 같은 걸 할 때 보통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그냥 지루하다 그러고 그냥 자거나 아니면 다른 폰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생분들에게
약간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형의 그 학생들과 직접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학생들도 좀 흥미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아까 은빈 씨는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강빈 씨 토론형 수업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일단은 토론형 수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토론형 수업이 있기 전에 저는 체험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토론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그 전에 제일 처음에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진 다음 뭐 어쨌든 이론을 조금은 배워야 하는 거니까 이런 세 개의 학습법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체험형과 토론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것이 환경교육이 필수로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필수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수능에 포함이 되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은 그게 제일 우선일 거예요. 이게 과연 수능에 포함이 될까? 수능에 포함이 되면 내가 이걸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이 하나 늘어나는데 저는 수능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가 아니라 뭐 패스, 노패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뭐 소양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환경 소양에 대해서 소양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 청소년 대표로 대한민국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해 계시는 김소율 학생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2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네요. 네, 2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청소년 학생들, 그다음에 여기 청중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환경교육이 어떤 건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기후 위기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여기 교육 전문가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 시간이 대한민국 환경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후로 저희 환경교육과 학생들의 진로를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킬 환경교육 전문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법안과 정책을 이끄시는 정치인의 역할 신보라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신보라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김은빈, 김강빈 학생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흥정망정의 송인영이었고요.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